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제 왼쪽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이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방송을 했던 것이 이 추석 연휴 내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논란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그 화면부터 잠깐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 오셨습니다. 추석 때는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K-푸드를 좀 많이 수출해야 되겠다. 외국인을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연습 많이 하셨어요. 누르시면 누르세요. 제가 누를까요? 꼭 이렇게 곤란한 건 절 시켜요. 예, 먼저 공격하는 쪽 얘기를 먼저 듣고 이제 수비하는 쪽 얘기를 좀 듣는 게 맞겠죠. 예. 대통령이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우리 국민에게 좀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 또 게다가 이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푸드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시죠? 아유,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예. 부드럽게 소프트한 터치로 예. 소통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국민들 모두가 존중하고 예. 그리고 우리 K푸드를 뭐 전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는 대통령의 그런 뜻은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죠. 예, 그것 하지만 자체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누구나 대통령께서 뜻이 이러하셨구나는 것은 공감하지만 금요일 밤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예. 그 시각부터 전국의 공무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예.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일어날 비상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그날 점심을 몇몇 공무원들하고 먹기로 했는데 예. 공무원들이 전부 한 명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그 주말과 휴일 사이에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 공무원들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기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 위기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냉장고를 뭐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셔야 했는가. 예. 그 부분 한번 경중을 대통령께서 한번 따져보셨어야죠. 오래 전에 사전 약속이 돼 있던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취소하는 게 옳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깰 만한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터져서 예. 전국의 공무원들이 월요일 날 일어날 민원 대란에 대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뭐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이게 호적 등본 뭐 이런 거 못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캐비넷 전부 열어서 종이도 전부 준비해놔라. 예전에 거 서류들을. 그래서 그런 민원 대란에 대비를 해라. 그래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녹화를 그 휴일 동안에 하셔버리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판단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만약 대통령이 출연하는 프로가 예능 프로가 아니고 예. 뭐 정치 토론회라든지 대담이라든지 대통령과의 뭐 국민과의 만남 뭐 이런 형식의 시사 보도 프로였다라면 문제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또 국정의 최고 수반으로서는 상당히 좀 진중하게 위기 극복에 좀 임했어야 될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물론- 화재 대응에 전념했어야 된다 이런 예. 뜻이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이라고 하는 좀 다소 결이 맞지 않는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종의 외유성 그런 촬영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비난을 받을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 당시에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었고 이 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아주 국가적 재난, 뭐 산사태나 태풍과 같은 그런 위기에 비교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시점상 예. 과연 이렇게 잠시 한 몇 시간을 컨트롤 타워의 자리를 비우고 촬영을 하는 것이 맞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대응이 너무나 좀 폭압적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8일 날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마치 거짓 의혹처럼 몰아갔고요. 법적 조치까지 한다고 겁박을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더 실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다소 좀 권위적이고 또 과거에 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당시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에게 들였던 잣대가 예. 왜 이 정권에는 비껴나가는가 이런 좀 내로남불을 아마 많이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거는 국가 재난 상태에 준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그거를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에 외유성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겹치는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되려 겁박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적절하게 좀 해명을 하든 반론을 좀 제기해 주세요. 그런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방송사와의 사전 약속이 돼 있던 거긴 하지만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했어야 된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박원석 의원께서? 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슈를 키울 문제인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 시작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이번에 기록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서 노이즈가 커져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건데 의도하지 않았던 홍보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거나 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통령이 화재 난 날 밤에 늦게 이제 귀국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휴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완진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에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또 저녁에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러니까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몰두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할 일을 하면서 예. 중간에 예정돼 있는 녹화 프로그램을 이제 소화한 건데 뭐 야당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뭐 대통령의 사라진 48시간 예. 이제 이런 프레임은 사실과도 굉장히 동떨어진 굉장히 과장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대통령실 대응의 아쉬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이 주진우 의원이 최초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28일 날 녹화한 게 맞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을 때 브리핑을 하면서 언제 녹화했다는 사실은 빼고 예. 주진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어요. 예. 저는 그 대응이 다소는 좀 거칠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이 이제 계속 격앙된 예. 그런 상승 효과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쟁을 확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시간 단위로 대통령이 뭘 했는지 밝혔고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재난 대응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 이걸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계속 확전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의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겁박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은 왜 그러면 그날 28일 날 녹화하는 날 상세하게 대통령의 동선과 시간, 녹화 시간 일정을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될 일인데 왜 그것을 되려 주진우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한다라고 겁박을 했을까요? 네, 대변인이 뭐 한 번에 장문 소설 쓰듯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미진하면 또 다시 추가로 대변인이 아니 처음에 논평을 그냥 다 하면 말해주면 되니까. 되잖아요. 처음에. 아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안 예. 되니까 큰 틀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임라인까지 다 공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예. 다 조목조목 밝혔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예.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인데 또 48시간 실종설 사실상 이거는 이제 허위입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에 의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까지 예. 법적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잘못됐다. 야당은 물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예.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에 근거해서 공격하고 비판해야지 자기 스스로 지금 48시간 설이 팩트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니까 28일 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중대본 또 이 회의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48시간 이내에 다 있었던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실종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정치 정점화로 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그건 이제 스스로 밝혔어요.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먼저 집토끼를 결집해야 된다. 예.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석 이 연휴가 최장 예. 뭐 10일까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슈를 선점을 하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심판자는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이 프로그램 출연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과연 줄 수 있을지 예.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이번에 고향 다녀오셨어요? 네, 고향 다녀왔죠 당연히. 저는 이제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 시민들은 대통령의 이 예능 출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뭐 목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예. 민주당의 텃밭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80%가 넘는 압도적인 그런 투표 지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능 출연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당연하죠. 정치적인 효능감이 높고 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잘한다. 검찰 개혁도 잘하고 사법 예. 개혁도 잘하고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이 소비 쿠폰도 잘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목포가 고향이신 우리 배 교수는 이제 저렇게 말씀하셨고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뭐 대구입니다. 대구의 민심은 어때요? 이 냉장고 출연 관련해서. 목포 민심하고는 뭐 반대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뭐 어떤 분들은 뭐 TV에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비교해서 그리고 사태를 좀 파악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접었어야지.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뭐 TV에 나올 수도 있지 대통령이. 예. 역대 대통령 다 나오셨는데 예. 그러나 또 잘못된 부분도 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 TV에 나오시려면 공영방송에 나오셔야지 시청률을 받는 시청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인터뷰를 할 때 KBS하고 했습니다. KBS하고 해서 왜냐하면 그럼 다른 방송하고 왜 안 하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도 추석 맞이라면 뭐 공영방송에 나왔다면 좀 그 비판이 덜 했을 겁니다. 지금 KBS 사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 계셔서 안 가신 아니, 거예요? 그 사장을 보시면 안 되죠. 그 공영방송이라는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려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뭐 엠비언도 나오셔야 되고 그 일정을 다 알려주셔야죠. 요렇게 다 나갈 것이다. 예. 그렇다면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공정성을 굉장히 상실하신 부분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통합을 말로는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공정성을 잃어버리시면 통합을 잃어버리신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대통령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공영방송에 KBS 출연하면은 출신이잖아요. 예, 제가 KBS 출신인데 공영방송에 출연하면은 공정성이 담보가 되고 그리고 민영방송에 출연하면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됩니까? 이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국의 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필요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추석 특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걸 기회로 해서 K푸드를 좀 알리자, 전 세계에 알리자. 특히 이제 에이펙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쪽이 알겠습니다. 좀 맞아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윤주진 의원께 좀 여쭤보죠. 어제도 이제 제가 그 패널에 그 질문을 했는데 예.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제 휴가 기간에 골프 많이 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어디 저쪽 남부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오고 막 그래도 그냥 골프 치더라고요. 예. 그걸 가지고 그 어떤 미국 시민도 미국 언론도 대통령이 지금 태풍이 왔는데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왜 한가로이 골프 치고 있느냐? 왜 휴가지에서 복귀를 안 하느냐? 왜 재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안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기준과 잣대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외쳤고 대통령을 공격할 때 야당으로서 정권을 공격할 때 앞장섰던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다 사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때 문제랑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 문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야 된다고 외쳤던 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이재명 당 대표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들이댔던 기준을 왜 자기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들이댔던 그 엄정했던 잣대가 예. 왜 이재명 정권에는 비껴나가냐 이런 이중성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가 재난의 극복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휴가 일정이더라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휴가도 접고 돌아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번에 이 국정자원 화재 사건은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실 예. 수 있지만 국가의 전산망이 멈춰버렸던 정말 아주 지금도 복구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를 알리기 위해서 예능에 나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 예능에 나와서 예. 한국 음식을 먹는 게 K푸드 수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뭐 미국 프로그램에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상당히 좀 허약했고 특히 시점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늦추고 지연시켜야 할 정도로 이 예능 촬영이 중요했느냐.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공감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그 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셰프들의 이제 손목에 찼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이제 보고선 대통령의 녹화 시간이 최소한 뭐 저런 예능 프로그램 하나 녹화하려면 보통 대여섯 시간은 걸리니까 대여섯 시간 동안 녹화를 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바로 뒤이어서 재난 대책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허위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좀 예능 프로가 굉장히 녹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무 파트에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다음번에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서 또 대여섯 시간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겸사겸사 좀 녹화를 미루고 재난에 좀 더 집중한 다음에 뭐 추석 지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녹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불가피성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선택을 한 건데 그 선택이 정무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예. 있고요. 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게 정쟁거리가 돼야 되나 싶은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세월호 7시간은 지금도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했는지.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시간대별로 밝혔잖아요. 예. 오전에 비상대책회의 했고 저녁에 중도변 회의를 어쨌든 정부 서울청사 나가가지고 주재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뭐 녹화 시간 운운하면서 그마저도 허위 아니냐 내지는 중대본 회의를 미룬 거 아니냐 예. 여러 문제 제기가 있지만 다 지역적인 거고요. 저는 뭐 그 대통령실이 K푸드 홍보를 위해서 저 프로그램을 찍었다기보다도 이제 추석이라는 어쨌든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서 국민들과 조금 더 일상적인 방식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예정하지 않았던 이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미루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예. 대통령이 어쨌든 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이거 가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꼬투리 잡기식의 정쟁을 확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 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비슷한 유의 비판을 해왔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자업자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늘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야당일 때 입장이 여당이 돼서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거는 과거에 예. 이제 국민의힘이 여야를 오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이고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이고. 골프 치다 오비 나도 대통령. 네, 근데 이거 어차피 대통령으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야당은 정말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비판하고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비판하는 존재가 또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 문화가 많이 달라요. 또 여야 간의 관계도 많이 다르고 또 정치적 비판이나 정쟁의 소재도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휴가 기간에 골프 칠 수 있고 그때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대통령 개인으로서 자기 휴가 보내는 거 별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이제 미국적
정치 문화고 미국적 사고 방식이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르죠. 된다. 예. 그런 면에 맞춰서 여전히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부풀려서 계속 그 논란을 확대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모두 공감을 하는 거죠? 동의하기 어려운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사실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찍은 것 자체는 어쨌든 일부 국민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저는 대응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으면 예. 그 비판은 그 비판대로 수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공포정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과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재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화재가 났는데 국가 재난 상태인데 예. 지금 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재 사건의 본질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화재를 지휘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산망을 복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화재 자체는 24시간 전에 진압이 됐어요. 완전히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이 전산망을 복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시급하지만 시급한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에 아닌 따라서 거죠. 다 하면 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할 만큼 했다. 예. 당장 뭐 국가에서 돌아와 가지고 미국에서 위원청이 하고 불 났을 때는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예. 말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고 다 보고받고 밤새 지시하고 또 총리가 그 다음 날 또 중대본 회의를 열었고 예.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48시간 실종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느냐도 굉장히 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확전 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 확전의 책임은 여가 더 많은지 야가 더 많은지 그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공방 잠깐 보겠습니다.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서울에서 구구 세력들과 함께 장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저는 이게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입니다. 예능에 출연하는 것이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각 재난 현장에 있는 것이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무엇이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이렇게까지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져야 될 사안인가? 그것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라고 전부 정치인들이 문자 많이 보냈잖아요. 지역 유권자들 국민한테. 이렇게 말로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라고 해놓고선 상대 당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그것도 추석 연휴에 막 하고 있어요. 당대표까지도 들어가고. 이게 무슨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확산되면 이게 집권 세력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도 그 전산센터의 복구가 거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아 이게 뭐야 전산 시스템이 빨리 복구도 안 되고 계속 불편이 일어나네 이게 뭐야 이거 빨리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뭐 K푸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분통이 치밀어서 화를 내는 표적의 대상은 집권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계속 공격하는 것이고 예. 여당은 맞받는 것인데 근데 결국에 여야가 이렇게 다투면 누구 책임이 돌아옵니까? 저는 집권 세력이죠.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부 여당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부터 하고 이거 안 해야 될 것은 빨리 빼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대통령실이 크게 실기를 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집권 세력으로서 먼저 좀 고소고발 취하하고 오늘 뭐 박수현 지금 민주당 원내 수석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좀 올인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좀 고소고발 장동혁 대표 이런 거 좀 취소하고 취하고 그렇게 안 돼요? 글쎄요. 우리 박 의원님은 그쪽 당인 제가 아니시니까. 집권당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좀 지금 여당의 대응이 예민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게 보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만한 일로 야당 대표를 이제 고발한다는 게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인가에 왜 그런 대해서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그 피장파장식의 예. 약간 핑퐁식의 뭐랄까 서로 간의 감정 상승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물론 국민의힘 당 차원이 아니고 시의원이 한 거지만 고발을 했거든요. 그 이제 뭐 4인 회동설 등등 가지고서 여러 의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했고 뭐 서영교, 부승찬 그런 그 남아 있는 감정이 또 여기에 투영돼 가지고 일종의 이제 강도 높은 대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야당이 어쨌든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반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조금 이제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의 현재 그 민주당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여당한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 예. 야당은 뭐 그에 반해서 이제 국정에 관한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야당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공격의 소재가 되든 안 되든 더군다나 지금 소수 야당이 국회에서 별로 할 예. 일이 없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여당의 의석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이제 국정 운영의 자원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제 이 포용력 있게 이 예. 정치적 상황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야 간의 갈등이나 정쟁이라는 건 늘 있습니다. 다만 예. 그게 좀 생산적인 어떤 대화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떤 뭐 단절의 종착역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소모적인 정쟁에 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완전히 정치가 사라지고 여야 간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대결만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예.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이 상황을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더 확전을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 이 정무적으로 국정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키워봐야 좋을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도 이제 이쯤 그만하고 이제 민생 법안 처리하는데 좀 협조하고 국정감사 준비 돌입하고 그렇게는 못 하나요? 계속 언제까지 이거 쟁점화 시킬 건가요?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를 고발한 이유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실종됐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48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고 결국은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실토를 해서 9월 28일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48시간 행적에 대해서 최초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까지 이렇게 이틀막으로 고발을 한다면 사실 야당이 여기서 수를 접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야당은 여당과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쟁을 넘어서 이 정권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요? 맞습니다. 뭐 규명할 진실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 그렇습니다. 예능 이게 출연한 거에 잘못된 대한 판단을 사과. 했고 그 예능을 촬영하는 것을 좀 미뤘어야 됐다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목리를 부린다? 이런 정권을 어떻게 야당이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48시간 실종설 자체가 허위사실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48시간 실종설이 맞다. 거꾸로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 그러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데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결국은 정치적인 부담은 여권에서 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진흙탕 정치가 되게 되고 지금 대통령실 또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7시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탄핵되고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그 문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5개월 만에 20% 밑으로까지 추락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48시간 실종설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도 안 되고 민생개혁, 뭐 경제회복 이런 부분도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 판단에다가 맡기고 뭐 야당 의원이나 야당 대표가 집권 세력에 대해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러려니 하고선 고소고발 취하하고 동시에 고소고발 취하해요. 동시에. 아니 여당이니까 먼저 좀 그렇게는 안 되죠. 동시에 신사적으로 이게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오케이. 못하겠다 죽어도 국민들이 지금 짜증 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 혐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동시에 고소고발 취하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좀 것처럼 멋진 정치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48시간 행적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 주장에 불과한 거죠. 세월호 참사 7시간 그게 아킬레스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싸움이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야의 지도부 모두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기보다도 자기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모적 대응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예능 출연이 재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이거나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도 그에 대해서 뭐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당이 큰 문제를 저지르는 게 아닌데 야당은 그렇게 계속 부풀리고 있고 그래야 이제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야당 대표까지 고발하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결국에 그 진영 내의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결론은 조금 시청률인데요. 서로를 보면서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론은 시청률인데 시청률이 역대 최고 대박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KBS에서 조용필 쇼를 동시간대 틀었으면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 뭐 그거하고 또 다른 장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뭐 이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안 PD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보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데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지만 국정을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100만 공무원이 이번 그 냉장고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사태를 보면서 우리한테는 일을 시키고 아니 컨트롤 타워는 저 행동을 해? 우리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다 반납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심심하면 혼나고 결국 현장에서 당하는 건 우리인데 화재는 누가 냈고 수습은 누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돌아선다면 저는 그 부분부터 이 집권 세력이 굉장히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제 예능에 출연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예능에 출연했는데 뭐 이런 선례가 자꾸 나타나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오시면 안 돼요. 뭐 100일 기자간담회, 뭐 취임 1년 뭐 그런 것만 하고 시사 프로에만 나와야지 예능 프로에 나왔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엄청나게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Ares, the ultimate AI soldier. You left out the part where you 그렇다는 폭격을 당한 김치 지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늘 열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쪽이 공이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호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게 문제입니까? 본 영화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왜곡하는 것이어서 문제인 겁니까? 저는 먼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문제 삼으려면 영화 관람도 안 되죠. 그리고 2030하고 장동혁 대표가 호프집 미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 지금 엄중한 국가 재난 사태 하면 안 되죠. 라는 논리에 스스로 봉착하기 때문에 좀 품이 넓은 폭넓은 정치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어떤 영화든지 관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예. 다만 이 영화가 굉장히 논쟁적인 영화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역사적인 논쟁 자체가 있는 그런 문제죠. 한마디로 좀 극우적인 시각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제주지사 같은 경우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지금 시도다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다라고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얘기하지만 제주의 4.3 사건 희생자들은 이거는 역사적인 범죄다. 국가 범죄, 국가 폭력에 희생돼 가지고 77년이 지나도 지금 한풀이는 못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들을 좌익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본인이 영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금 당대표 전략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본인은 계속해서 강성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역사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적인 갈등을 좀 치유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데 예. 계속해서 이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간의 불신 예. 또 분열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치 지도자들이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능 프로를 대통령이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차피 장동혁 대표도 이 영화를 보면 논란이 될 거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석 연휴 때 굳이 이 영화를 꼭 봐야만 했나? 장 대표는. 진중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 독립 영화를 시청하는 것과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예능을 촬영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 전혀 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 2를 본 것은 그만큼 이 영화가 조명하고자 하는 역사적 진실을 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아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지금 건국전쟁 2가 어떤 역사를 왜곡한다, 극우적 영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정작 어떤 부분이 그러냐고 여쭤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이 영화는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을 아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국가 공권력이 예.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잔혹하게 탄압했던 그 국가의 실패 자체를 이 영화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 4.3 사건이 그 당시에 남로당 예. 좌익 인사들이 기습적으로 경찰 지서들을 습격하면서 발발했던 그 사건 진실을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박진경 대령이라고 해서 그동안 상당히 좀 억울한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있던 인물에 대해서 예. 사실관계를 밝힌 겁니다. 그게 왜 극우입니까? 사실을 말하면 극우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이거야말로 정말 소모적인 역사 논쟁으로 예.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보수 색채가 강한 또는 이제 극우적 평가를 받는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봐야만 하는가? 최근에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1위를 달리더라고요. 의미 없는 여론조사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신경은 쓰이나 봐요. 1위 하면 기분이 좋은지. 그걸 더 공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맞나요? 저 추석 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만났어요. 만났어요. 대선 지지율 1위에 오르셨던데 기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파한 대설하면서 기분 좋군요. 아주 기분 좋아하던데 어찌됐건 정치인이라는 건 결국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야 더 큰 정치인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건국전쟁 2편을 본 것도 사실 그러한 행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가장 동의할 만한 자신을 가장 지지할 만한 사람들부터 확실히 잡아놓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행태죠. 그러니까 여당을 자극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여당이 반발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지지층을 그렇습니다. 확대하게 자기 해서 본 것이다. 지지층을 일단 잡아놓는 것이 예.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이라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비판도 감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국전쟁 2편 제가 못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봐야 된다. 저는 저희 사무실이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거의 매일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시위를 해요. 스피커를 털어놓고. 그럼 어떤 분들은 뭐 광주 민주화 항쟁을 엄청나게 호되게 나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고 예.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한 번씩 그 지나가다 한번 들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어야 된다. 그런 경청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는 것이지 상대의 주장을 억누름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좀 경청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그 장동혁 대표 영화 한 편 봤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 사상관이 이렇다, 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하기에는 우리가 민주주의는 이미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보가 정치적인 행보는 맞지만 예.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뭐 아주 심한 비판을 하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이미 너무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버린 것이 아니냐. 좀 포용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하고 좀 어찌 보면 무식한 질문인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면 저런 영화가 많이 이제 흥행이 되고 홍보가 돼서 달라지면 장동혁 지금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유리한 고지가 만들어집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4.3 사건은 두 개로 갈라서 봐야 됩니다. 4.3 사건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저지하기 위한 남로당의 총선 방해 책동이 압니다. 있었습니다. 예, 이런 앞에 관점, 있었고 저런 관점이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것은 폭동이 맞았고 하지만 이후에 양민을 학살한 것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국가폭력이었고. 그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미 평가를 그렇게 봐야 내려놓은 되는 것이. 사안이에요. 근데 예. 이제 제 말은 예. 이 시점에 2025년 8월 추석 한가위 때 이런 영화를 보는 것이 장동혁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얼마만큼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럼 뭐 스스로 판단해서 본 것이겠죠. 지지층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영화도 보는구나. 또 반대편에서는 또 이 사람이 이런 영화를 봐? 뭐 이런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런 영화를 봤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영화를 봤다고 해서 아, 저 사람 정말 우리 편이네. 이렇게 미리 선입관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선을 또 흡수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흥분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의원께서 할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문화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역사 중입니다. 문화 전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거사, 현대사를 놓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해방 과정조차도 지금 좌우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이 독점한다? 그것은 당연히 보수로서는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건국전쟁의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는 게 1편이 아주 이례적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봤죠. 예, 그거는. 상당히 흥행을 1편은.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영화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도 못하게 됐고요. 영진이에서는 독립영화 승인도 안 해줬습니다. 이런 이 핍박받는 보수 우파의 영화를 장동혁 당대표가 아니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서서히 아까 말씀하신 역사의 다양성, 다양한 시각들의 눈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고 보게 해서 예. 국민들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힘의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도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아니, 잠깐 이제 우리 박 의원님 얘기 네. 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뭐 굉장히 답답해 보이시는 표정인데. 뭐 저는 영화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문화적인 어떤 상대성을 얘기했다면 그건 수긍할 수 있어요. 영화라는 건 어쨌든 허구로도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무슨 역사 상대주의, 역사 해석에 있어서의 다양성, 역사적 사실에 관한 뭐 다양성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역사적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 4.3 사건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에 4.3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2003년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가적 차원의 사과를 했어요. 예. 물론 제주 4.3 사건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이념적인 시각이나 혹은 여러 가지 당시에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게 착종돼 있어서 예. 그걸 다 분리해서 하나하나 해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도 굉장히 긴 역사적 논쟁을 거칠 건데 지금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일부의 사실들이
그런 국가적 차원의 특별법이나 혹은 진상규명 보고서나 국가적 차원의 사과는 배치되는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영진위에서도 탄압이 아니고 이게 독립영화로서 그 승인을 받을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예. 아니, 장동혁 대표가 이 영화를 관람한 거에 개인의 자유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의도를 가지고서 일종의 이제 진영 결집을 위해서 혹은 진영 결집을 예. 의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화를 봤다 한들 뭐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 거기에 저는 다원주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일종의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3 사건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의 사과에 의해서 그리고 각종 이제 기념 사업들로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 건데 그 역사적 해석을 뒤집기 위한 시도라는 건 일종의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건 뭐 상상력이든 허구든 다 동원이 가능한 거니까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할 거라면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 해석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렇게 먼 역사도 아닙니다. 예. 이게 다 역사적 사실로 고증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인데 무슨 다원주의적인 그런 어떤 논란의 대상으로 역사를 가져가겠다는 거는 또 다른 역사 왜곡이죠. 게다가 지금 보수 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그 역사적 그 해석에 있어서 그런 어떤 다원성도 아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역사다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던 그런 정치 세력이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뭐 짧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망국적인 이 지역 감정, 지역 대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진영 대결로 결과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독재까지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12.3 비상계엄 이 내란에 책임이 있는 이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또 역사적인 논쟁을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이거는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실만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게 편향된 시각이 되는 거고 역사적인 왜곡이 된다. 그래서 예. 저는 특히 이제 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대표라면 갈라진 국민들의 이 의견을 하나로 좀 통합하는 통합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좀 협치한다고 만나자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 좀 협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상대방한테 너네가 좀 잘해라.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수현 민주당 이제 수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설거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상황을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현 집권 세력이 이제 좀 설거지를 하려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계속 회방을 놓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들이 또 이쪽 당에서 들으면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지금 국회가 그 법안을 민생 법안을 한 70여 개를 쌓아놓고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는 사안, 그것을 왜 합의를 못 시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이 정부 조직법 같은 검찰청 폐지 같은 그런 경우를 좀 숙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입법도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지금 야당이 민생 법안도 같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집권 세력이 민생을 위해서라면 좀 양보할 것도 양보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에는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이 욕을 덜 먹는데 저는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민생 법안 통과 못 시키면 결국 국정 주도 세력, 집권 세력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감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해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매우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생 법안이라도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 이것을 좀 멈춰야 된다. 여당이 먼저 형님으로서 좀 베풀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지금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논쟁들 또 고소 고발 뭐 모든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 또 표로 심판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추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법사위에 남아서 추미애 위원장을 계속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기저기 외부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출연을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러 가지 이제 강북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내면서 좀 벌써 이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잠깐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에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배부해드릴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주신문 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나대전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의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관심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경기도지사에 좀 한번 도전해 볼직한데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유는 난 경기도에서 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경기도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는 다른 사람이 찜해 놔가지고 본인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의원은 명분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 지난번에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요. 분위기가 매우 좋았죠. 예. 그때 윤 대통령이 사실은 직접 나경원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사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도전할 명분도 좀 있었고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도전했다라면은 당선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치, 나의 정치의 기반은 서울이다. 서울 정치인이 왜 경기도를 가고 충북을 가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충분히 나경원 의원다운 지금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왜 이렇게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냐? 개딸 강성 지지층이 환호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경기지사 후보가 되려면은 개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강성 지지층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경원 의원마저 만약에 경기지사로 거론이 돼버리면은 진정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명분도 그렇고 실리 차원에서도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서울 지역구를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시장에 나와요?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서서?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실은 여러 차례 도전을 했지만 그동안 계속 고배를 마셨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세훈 현 시장의 3선 고지를 사수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의 도전 가능성은 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제 결정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나경원 의원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그렇고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면은 뭔가 좀 개딸들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의 좀 지지를 받게 됩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진영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든 야든 강성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경원을 공격하면 강성 지지층이 나를 좋아한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뭐 환호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때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득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병주 의원은 나경원 때리기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또 본인이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뜻을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경기도지사 뭐 출마설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필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고 나경원 이제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왜 나오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의 인물난을 좀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예. 도전서를 좀 회방하기 위한 그런 이른바 좀 고춧가루 작전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명분을 중요하는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명분을 중요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장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예.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주저앉혔잖아요. 그때도 명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여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경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도전은 완전 선을 그었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뭐 당대표로 도전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에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면 예. 상당히 좀 여론조사 보면 승산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서울시장에 지금 오세훈 현 시장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전망이 됩니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인데 김동연 지사의 연임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고 그 자리는 내 거다. 이제 이런 기류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찍혔나요, 김동연 지사는? 뭐 김동연 지사가 찍힌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김동연 지사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는다. 친명의 일단 강성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친명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백그라운드가 없다 이렇게 볼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는 거죠. 김동연 지사가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또는 이제 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장은 또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의 차출설 얘기가 나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JTBC에 출연하시고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오고 또 매불쇼라고 그것도 강성 지지층이 하는 잘 보는 유튜브인데 그런데 주로 나와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그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 개딸들이 좋아하는 방송에만 골라 나오는 것도 이 서울시장 출마를 포석에 둔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의 일단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일단 국무총리 지금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도전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분은 당대표 한다면서요? 저는 그분이 서울시장하고 다음에 대선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총력전을 펴지만 지금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에 필승조를 전부 넣어서 모두 지난 2018년도처럼 전국을 싹쓸이하는 대구 경북만 빼고 그 작전을 펼 것이다. 물론 대구에도 이번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나오고 뭐 강훈식 실장도 아마 충남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승조를 전부 넣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앞으로 모든 선거를 싹쓸이하는 교두보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에서 답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내내 놓쳐버리면 그다음 총선도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에는 필승조를 전부 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은 누가 챙기나 예. 이런 그 우려가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이제 김민석 지금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강훈식, 김민석. 그다음에 만약에 충남도지사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간다면 거기는 또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또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 진영끼리 굉장히 센 사람들끼리 경선에서 붙겠네요. 글쎄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이제 출마 후보군이나 하마평들이 거론이 되고 또 지방선거 구도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막 지금 뭐 네, 추석 그 연휴 때 막 갑자기 지방선거 얘기가 막 나와요. 그 사이에 지금 정치 구도하고는 좀 다른 예. 이제 구도로의 변화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확정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다른 데를 다 이겨도 상징성이 워낙 서울시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를 탈환하지 못했을 때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다 이제 오세훈 시장의 연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러 출마 후보군이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경쟁력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충분히 승산해 있는 카드가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입설마저 일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이유도
당내에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다른 후보군들의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의 방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얼마 전에 국회에 있었던 대정부 질의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좀 말을 바꿔야 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또 이게 뭐 출마할 경우에 승산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뭐 본인도 결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결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 강훈식 실장이 출마하는 거는 그 나경원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하고 비슷하게 명분이나 논리가 잘 안 맞습니다. 충남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충남지사면 몰라도 서울시장에 출마시킨다는 거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후보를 배치하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과거의 지방선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고민은 서울시장일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은 지켜야 되고 경기지사는 사실 누구를 넣어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 지형 자체가 이미 민주당 쪽으로 확고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손사래를 치는 후보들이 이런 선거가 돼버렸고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PK, 부울경을 지킬 수 있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측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여당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라든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경 지역의 판세도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자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가 않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광역단체장을 나가기는 좀 녹록지 않을 겁니다.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지사는 보통 본인이 봤을 때는 너무 큰 리스크가 있고요. 그렇다고 대구시장에 이렇게 좀 뭔가 편해 보이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또 공천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재보궐 국회 입성, 특히 이제 원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회 입성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것이고 다만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다소 편한 길을 갈 것이냐 이 양쪽에서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현재는 그래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좀 텃밭으로 가야 된다. 다소 좀 민망하더라도 좀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친한계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좀 무혈 입성을 꿈꾸는 순간 아마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나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좀 반감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개항을과 같은 정말 험지 중에 험지로 가서 거의 뭐 장렬하게 전산한이 있더라도 본인 한 몸을 좀 던지는 그런 큰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인천 계양을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빈자리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잠시 뒤에 다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제 대구시장 얘기도 얼핏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양을 해서 한동훈, 이진숙 두 분이 붙으면은 장동혁 대표는 누구를 택합니까? 두 분 다 가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없어요? 같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붙이는 왜냐하면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다 패배하기 때문에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 참패를 하기 때문에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구로 가면 대구시장으로 가면 이진숙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로 갈 명분이 전혀 없고 그건 아예 노내고 그렇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명분은 있지만 그분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가셔봐야 별로 그 실익도 없을 것이고 뭐 행보도 별로 실적을 못 낼 것이다. 이게 이 정치인이 갔을 때 대구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한번 너무 큰 정치인이 오면 행정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대구 시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행정을 좀 챙길 수 있는 분이 아마 공천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방 자치단체로 갈 가능성은 없다. 아마 보궐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몹시 더웠던 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이 가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고 내년 1월이 되면 지방선거 열기가 확 불이 붙으면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을 또 압도하는 여당의 압승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느냐 그게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10월 2일에 저와 함께 체포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정치적인 이슈, 뭐 화두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슈의 흐름을 순서상으로 쫙 보니까 처음에 김현지, 그리고 이진숙, 그리고 대통령의 냉부에, 그리고 이제 장동혁 건국 논쟁 이렇게 네 가지 이슈가 주르륵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이슈는 이제 끝났나요? 아니, 그러니까 김현지 이슈는 끝났나요? 이진숙 이슈는 좀 살아있나요? 앞으로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김현지 이슈는 되살아나나요? 국감 때문에? 그러면 이진숙 이슈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숙 이슈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정말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이진숙 이슈를 여당에서 터뜨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시각이 아닌가. 아니 그런 시각 자체가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이진숙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시각 자체가 과대망상이다. 그렇죠. 아니 이진숙이라는 분이 뭐 MBC 기자 출신인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입했고 또 본인이 대구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켜 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진숙을 강제로 체포를 시도했다. 이거는 전혀 논리가 맞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이진숙 결과적으로 근데 김현지는 쑥 죽었잖아요. 이번 연휴 때. 아니 결과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예. 김현지 부속실장의 문제가 정리가 된 이유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이니까 출석을 해야 된다 국감에. 그런데 지금 자리를 옮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을 그런 명분이 없고 그리고 제1부속실장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 제1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영장을 정상적으로 발부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영장 담당 판사가 수사가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이유는 본인이 6번이나 출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판단 내렸고 두 번째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적부심에서 풀어준 이 판사도 수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적법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논란이 정리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석 연휴가 지나도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현지 씨라든지는 뭐 그렇게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정치 쟁점화를 계속 시도하겠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전국을 흔드는 그런 정치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는 한 달 전부터 올해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송은석 원내대표가 야 그러면 제2부속실장을 왜 인사를 안 내고 지금 공석으로 비워뒀느냐. 이게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면서 왜 그 자리는 비워두고선 김현지만 인사를 낸 거냐.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또 오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앞두고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차원의 일종의 공세라고 보고요. 제2부속실장은 뭐 적임자를 인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뭐 영부인보다 김현지 비서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침소봉대하는 그런 논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준숙 위원장 물론 이제 그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고 체포 적부심에서도 석방을 하지만 더 이상 체포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그 어쨌든 체포 과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과유불급이었고 경찰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 고려 같은 걸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정도의 공적인 인물을 체포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법 집행 의지를 경찰이 표명했어야 된다. 출석에 불응할 때 이번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언론을 통해서 보통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체포되니까 긴급 체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면에서 좀 경찰의 대응이 아쉬운 측면이 있고 좀 거친 측면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정치하려고 어쨌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일종의 이 판을 깔아준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본인이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이 저분 사실은 면직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공직자로서는 좀 부적절한 예. 정치적 발언도 상당수 있었다고 보고 그로 인해 수사까지 받는 상황인데 무슨 개선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저렇게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예. 얘기한 이런 상황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과유불급이라고 보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여당 전반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정무적인 점검과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우상호 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 된 건가요? 그건 지금 집권 세력이 만든 것이죠. 이게 제가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그 영등포 경찰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떻더냐? 그 영등포 경찰서에 가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가 경찰서장 얼굴이 벌겋던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벌겋던데? 자기도 이 상황을 주체가 안 되듯이 당황한 기색이더라.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경찰 생활 한 몇 년만 해도 이 사안이 지금 뭐 체포영장을 칠 사안이냐, 긴급 체포를 할 사안이냐, 뭐 불구속 그 송치를 할 사안이냐 이거 다 아는데 이번 사안은 사실 즉각적으로 이 법원이 그 풀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경찰들이 이거 사건 조금만 해보면 이거는 체포영장 신청할 게 아니야. 이걸 알 텐데 이렇게 무리한 것을 보면 무언가 그 윗선과 예. 그 선이 닿았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합리적 의심인데 이번 사안을 정말 이 집권 세력이 너무 작은 사안을 갖고 너무나 크게 키워버렸다 일을. 사실 예. 방통위원장이 뭐 그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것 갖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야당 탄압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결국에는 너무 그 호미로 끝낼 것을 지금 삽으로도 예. 지금 뭐 못 끝내게 될 사안을 만들어봤다. 알겠습니다. 이 집권 세력들이 지금 조금 사안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조금 알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예. 못다한 얘기는 또 내일 또 뉴스 아이디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